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온체인 데이터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한 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진짜 원인이라는 주제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가장 주요적인 내용은 뭐냐면 비트맥스라는 이제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BTC 거래소이자 이제 선물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가격 변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가격 변동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분석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빠져나간 사실들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루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입금은 상시 가능해요. 비트맥스에서는. 근데 출금이 정해진 시간에 딱 한 번, 하루 그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금은 양이 입금되는 양을 압도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급락 출금량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실제 24일 날 해당 기간 동안 입금된 비트코인은 2,500개 정도였는데요. 출금된 비트코인이 약 5만 개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금되는 양하고 출금되는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 시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몰아서 출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출금을 하게 되니까, 가격의 스프레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거래소 내 이제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스프레드가 커져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 이제 가격 격차,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면 이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변동되면 계약들이 청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거래가 이제 선물 거래가 청산이 되면서 더 급격한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이 가격 변화는 다시 대규모의 거래를 청산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그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거래의 스프레드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일어나고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신기하게도 이 가격이 급락했을 때 급락 전에 나왔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스프레드를 봤을 때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갑자기 이제 청산이 되니까 가격은 급락하게 됐는데, 그럼 이번 한 번뿐이냐?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 4차례나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큰 폭의 출금이 있었다는 거죠. 비트맥스에서 2018년 11월 14일과 2019년 4월 2일 그리고 2019년 9월 25일에 비트맥스의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큰 폭의 출금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의 이제
그런 극단적인 출금의 상황이 결국에는 가격의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이거 하나만 모두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 놓으시면 나중에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맥스의 이제 거래 출금, 비트코인의 출금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세에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해시레이트 폭락이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이 오지 않았냐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시레이트의 감소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이 있는 후에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이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격이 급락하니까 해시레이트가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는 또 금방 회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이 그냥 믿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우리는 항상 그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그 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그 흔들림이 좀 덜하고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거나 그리고 정확한 투자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모두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TNT 선라이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제 트레이더 이제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급락이 결국에는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9,000달러 선의 목을 깨고 내려온 거라 이 넥라인을 결국엔 다시 반등이 나와도 이 넥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또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00달러 초반까지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7,540달러 선 뭐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7,000에서 7,500달러 선이 이제 저항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비교적 되게 비관적으로 많이 보는 그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나옴으로써 가격이 더 하락할 추세라고 단기적으로 이제 대부분 분석가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알트코인들. 근데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시야에서 볼 수 있는 내용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보여줄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스 호들이라고 이러게 되나요? 이분이 이제 올리는 건데요. 이게 365일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입니다. 이게 무엇의 이동평균이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거래 넘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패턴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모든 걸 이제 다 살펴본 건데 지속적으로 과거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거래량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 수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거래
숫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거래를 쓰느냐, 이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정확한 이제 가치 기준을 갖기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이제 거래량으로, 거래 숫자로 이제 그 가치를 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크게 상승을 이어왔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비트코인도 가격도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뭐 등락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자면 등락 안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급락이 이미 예고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인 더 타이에서 전날 비트코인 급락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대화 횟수를 특정하는 비트코인 정서 지수가 9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초에 이제 사상 최고치인 80을 기록했지만 벡터 출시 소식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며 지난해에 11월 이후에 최저치인 22.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트가 곧 줄고 촉매제로 작용해 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정서는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정서 지수가 70을 훨씬 상회하는 지난 여름에 벡트가 시작되었다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후행적인 걸 보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정서 지수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을 때는 대부분 정서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관심도도 이 관련된 산업으로 영향을 넓혀갈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벡터가 출시되었다면 더 곽강을 받았겠죠. 근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 지수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정서 지수가. 이럴 때는 당연히 그런 관심도도 낮아지고, 비트코인의 흐름도 당연히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럴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이런 정서 지수만으로는 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월가의 톰 리의 변심,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영구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 리가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면서 미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기 전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토마스 리 이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 이제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스의 설립자이죠. 근데 과거에도 뭐 몇 가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도 최고가를 가로치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S&P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마스 힐리는 원래 이제 강세론자라고 해서 올해 안에 뭐 2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전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 7월 말에 이제 톰리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진정한 안전자산이며 주식, 채권과 무관해 분산 해지 효과가 좋다. 현재 비트코인은 휴식 상태이지만 연말에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이렇게 막 내놓고 또 뒤에는 말을 바꿔요. 또 갑자기 S&P 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찍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또 찍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S&P 500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말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 믿을 신빙성이 막 떨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석가나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다 예측을 하겠어요. 뭐 신도 아니고 그거를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지금 토마스 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BMI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고통 지수가 66에서 50으로 하락한 게 바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상승장을 나타내는 시기에는 S&P 지수가 연 15% 이상 올랐을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BMI. 이 BMI가 이제 고통지수인데요. 비트코인 고통지수인데 보통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토마스 리가 뭐 자신이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토마스 리가 또 이제 트위터에 올린 게 이거예요. 지금 BMI 지수가 53에서 40까지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진정한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하락하는 걸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56 정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0대까지 원래 이제 높으면은 이제 과매수 국면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이제 과매도 국면으로 이제 좋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트코인 고통지수라는 게 과거에 이제 2018년 3월쯤에 이게 나왔어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에 나왔을 때 이 역발상 지수라고 해서 요걸 이제 비트코인 고통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BMI는 변동성 및 총 거래에서 승리한 거래 횟수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서 0에서 100까지 사이의 비율로 계산된다. 지표가 낮으면 구매 기회가 가장 좋으며 반대의 경우는 판매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BMI가 27 아래로 내려가 고통 국면에 있을 때 향후 12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다. 이런 신호는 1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며, 이렇게 BMI가 고통 국면으로 내려갈 때 매수에 가담한다면 기대 수익이 높일 수 있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 재미난 게 2018년 3월이에요. 그때의 BMI가 얼마였냐면 18.8 수준이었어요. 2011년 9월 이후에 6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매수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2018년 아시죠?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했던 그 시점인데 그때가 가장 매수 적기라고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수가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과거에 몇 번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 정확하게 100%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가 나왔을 때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데이터들과 또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만의 그 경험치가 좀 쌓였을 때 그게 효율성이 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애널리스트가 이제 비트코인 7,000달러대 이 진입 시 이더리움, 리플 등 알트코인 20%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시레이거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붕괴 이후 더 많은 매도 압력을 받아왔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7,000달러대로 떨어질 경우에 알트코인은 가까운 미래에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그 알트코인이 따라가지 않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 따라갈 수 있는 점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이사가 리브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리브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 유럽 중앙은행 집행 이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연방 하원 의회에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국제 결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브누와 꾀레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지금 G7 스테이블 코인 실무 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데, 페이스북 리브라가 그 주요 의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브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금융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전 세계 17억 인구를 연결하고 국경 간 결제의 비용과 속도, 투명성을 개선하며 기존 시스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가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규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반대라고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그 이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인지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그 세계의 뭐 중앙은행 총재든 지금 이사든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규제가 뭐 어떻게 풀리느냐는 뒤의 일이지만 우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카카오의 암호화폐죠. 지금 클레이.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지금 업비트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 두 곳에 지금 이제 상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클레이튼의 이제 클레이라는 코인이죠. 암호화폐. 지금 카카오에서 밀고 있는 코인인데, 인도네시아 루피 마켓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최초 상장가가 약 182원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 루피로는 2140 루피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이제 국내에는 잘 안 알려질까 하는 건데, 카카오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나 그리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되는 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나 정부랑 어떤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게 올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아직 거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만 아마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뭐 국내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쪽도 아직은 안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저커버그 리브라 출시까지 수년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일본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브라 출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고요.
다만 리브라가 내년 출시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리브라 출시까지는 수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CEO로서 적절하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를 얼마나 이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돌파 의지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추진해 나갈 의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되는 상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비교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